주식, 부동산, 코인, 예금,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의 가격을 위아래로 흔드는 딱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예요.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것 하나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금리를 딱 한 단어로 불렀습니다. 중력. 오늘은 이 중력이 당신의 투자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신 상황까지 곁들여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금리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즉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씁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금리가 높으면 빌리기보다 은행에 맡기죠. 딱 그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의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물건값을 시장이 정하듯 금리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 사이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중력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중력이 약해져서 평소 10cm 뛰던 점프가 달에선 60cm가 되듯 자산 가격이 훨씬 높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랬죠. 2020년 코로나 때 각국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확 내렸습니다. 그러자 갈 곳 없던 돈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역사적인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공짜 점심은 없었습니다. 돈이 너무 풀리자 물가가 폭등했고 미국 노동통계국 기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죠. 그러자 중앙은행들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아주 높이 올렸어요. 중력이 갑자기 세진 겁니다. 결과는요. 그렇게 잘 오르던 주식과 코인이 급락하고 부동산도 얼어붙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자산이 가라앉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자산이 뜨고 금리가 오르면 자산이 가라앉는다. 투자자라면 개별 종목보다 금리가 지금 어느 방향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죠. 단, 금리는 두 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중금리예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미국은 연준이 정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올려서 시키고 침체되면 내려서 살리죠. 물가와 경기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미래 금리는 채권 시장이 먼저 알려줍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돈을 걸고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니까요.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신호가 있어요. 보통은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이자를 더 받는데 어느 순간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높아지면 시장이 머지않아 경기가 나빠져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뉴욕 연준도 이걸 경기 침체를 앞서는 대표 신호로 봅니다. 다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럼 뉴스에 나오는 기준금리랑 내가 실제로 내는 대출금리는 왜 다를까요? 기준금리는 원재료, 즉 원유 같은 겁니다. 은행은 여기에 운영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 담보가치, 그리고 자기 마진을 층층이 얹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3%라도 실제 대출금리는 6에서 7%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변동금리로 연끌대출을 받아 집이나 주식을 샀다면 금리가 오르는 순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갚을 돈은 늘어나는 최악의 조합이죠.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에는 아무 위험 없는 예금과 적금 이자만으로도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시기엔 현금도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단기금리뿐입니다. 기준금리는 채찍의 손잡이예요. 손잡이는 마음대로 올려도 채찍 끝, 즉 장기금리는 경기와 기대에 따라 제멋대로 출렁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금리는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최신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미 연준 발표 기준,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 미국은 3.5에서 3.75%입니다. 미국이 더 높죠?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끌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달러가 미국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집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면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강해지면 환차손으로 수익이 깎일 수 있고 반대로 원화가 약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이 생기죠. 해외 투자엔 수익률만큼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하고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 섣불리 내렸다간 환율과 물가가 더 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왜 금리로 물가를 잡을까요?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그럼 과열된 수요가 식으면서 물가 상승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연준은 물가가 여전히 목표보다 높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금리를 내리겠지라고만 믿고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했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자산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가장 민감한 건 성장주, 특히 기술주예요. 이들의 가치는 먼 미래의 이익에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확 깎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금리 급등기에 잘 나가던 기술주와 성장주가 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은행이나 정유,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고 금리가 높을 땐 오히려 예대 맞은 덕에 은행이 웃기도 하죠.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금리에 특히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에 매수세가 끊기고 가격이 눌리죠. 채권은 앞에서 봤듯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채권, 특히 장기채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높으면 이자 주는 예금에 밀려 불리하고 실질금리가 낮아지면 빛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실질금리예요. 눈에 보이는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4%인데 물가가 5% 오르면 겉으론 이자를 받았어도 실제 내 돈의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엔 현금만 쥐고 있는 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가 녹으니까요. 이게 투자를 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물가만큼은 자산을 불려야 내 구매력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역사를 조금 더 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뒤 세계는 10년 넘게 초저금리 시대를 살았습니다. 돈값이 거의 공짜였던 그 시기에 미국 기술주와 부동산은 오랜 상승을 이어갔죠. 저금리가 만든 자산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2022년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급브레이크를 밟자 그 파티가 끝났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어요. 2023년엔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 탓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 채권에서 큰 손실을 보며 무너지기도 했죠. 급격한 금리 변화는 늘 어딘가에 균열을 냅니다. 이런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예요. 금리의 큰 방향이 바뀌는 순간 시장의 주인공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실전에서 대출은 어떻게 볼까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뭘 골라야 할까요? 간단한 원칙이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묶고 내릴 것 같으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감당 가능한 빚인지 이 점을 항상 먼저 보세요. 금리가 2%만 올라도 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거죠. 자, 그럼 금리 사이클에 맞춘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국면, 금리가 높거나 더 오르는 시기. 이때는 안전벨트를 맬 때입니다. 빚을 줄이고 이자 잘 주는 예금과 채권 비중을 높이고 비싼 성장주나 무리한 부동산은 잠시 미뤄두는 게 현명해요. 두 번째 국면, 금리가 고점을 찍고 방향을 트는 시기. 사실 여기가 투자의 가장 큰 기회예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눌렸던 성장주, 부동산, 그리고 장기채가 먼저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인하가 보이기 시작할 때 미리 움직입니다. 물론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는 건 아무도 못해요.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금리가 어느 국면인지만 알아도 지금 위험을 줄일 때인지 기회를 잡을 때인지 감이 잡히니까요. 그럼 지금 2026년은 어떤 국면일까요? 미국은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하고 있고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신중한 상황입니다. 이럴 땐 무리한 빚과 비싼 자산에 올인하기보다 현금과 우량 자산의 균형을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 원화가 약합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면 이 환율까지 꼭 함께 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내 돈을 어디에 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은 보통 2%예요.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도 2%를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립니다. 그러니 물가가 2%를 크게 웃돌면 당분간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의 문이 열리죠. 두 번째, 예금도 전략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를 길게 묶어두는 정기예금이 유리하고 금리가 곧 내릴 것 같으면 짧게 굴리며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복리의 힘을 잊지 마세요. 금리가 높은 시기에 안전하게 받은 이자를 다시 굴리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흔히 쓰는 72 법칙이 있어요. 72를 금리로 나누면 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횟수가 나옵니다. 금리 4%면 약 18년이죠. 네 번째, 빚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높은 금리의 빚을 방치하면 복리가 나를 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높은 빚부터 갚는 게 최고의 투자일 때가 많아요. 다섯 번째,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마세요. 금리 국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예금과 채권, 주식, 실물 자산에 나눠 담아 어떤 국면에도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금리를 볼 때는 숫자 자체보다 방향과 속도를 보세요.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가 자산 시장을 좌우합니다. 특히 금리가 빠르게 움직일 때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기회가 많은 때예요. 2022년의 급등처럼요. 결국 금리는 경제의 체온계이자 엑셀과 브레이크입니다. 이 하나만 꾸준히 관찰해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금리 흐름을 무시하고 종목만 보는 것. 아무리 좋은 회사도 금리라는 중력 앞에선 함께 눌립니다. 둘째, 금리 상승기에 감당 못할 빚을 지는 것. 자산은 떨어지고 이자는 오르면 결국 바닥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셋째, 남들 다 살 때 뒤늦게 뛰어드는 것. 금리가 이미 낮아져 자산이 다 오른 뒤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오늘 배운 걸 투자자의 언어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개인이 금리라는 중력을 이길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면 그 흐름에 올라탈 순 있어요. 이게 투자자가 금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투자를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금리는 돈의 가격이자 모든 자산의 중력이다. 둘째, 금리와 자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셋째, 그러니 개별 종목보다 금리의 방향과 사이클을 먼저 보세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